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우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이번 주로 절기상 처서를 넘어섰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가을이 오면서 들판에 풀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들고 말라간다는 뜻을 풀도 울며 돌아간다고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번 한 주 법조계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재판과 사상 첫 현직 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행 발탁, 그 주인공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굵직굵직한 뉴스로 뜨거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배경 등 법조계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드립니다. 먼저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얘기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그렇고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름도 아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깜짝 인사네요. 네, 여러모로 파격적인 인사라는 게 법원 안팎의 중평입니다. 네. 일단 기수 파괴가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인데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무려 13기를 한꺼번에 건너뛴 말 그대로 기수 파괴 인사입니다. 네. 전국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네. 각급 고등법원장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현실화할 경우 김명수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의 고위 법관들이 줄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지명 자체로 자동으로 법원 상층부에 인적 청산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네. 대법관을 안 거치고 현직 일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경우도 이거 아주 전례가 거의 없는 경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건국 후 대법원이 처음 만들어져서 대법관 경력 자체가 있을 수 없었던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1961년부터 1968년까지 3, 4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네. 사법 역사상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김명수 네. 후보자는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지명된 법관이라는 이력을 갖게 되는데요. 네. 단순히 기수만 파괴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사법 관례 자체를 파괴한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파격 인사를 감행했을 때는 배경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번 인사 배경 뭐로 보고 있나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재판 실무 차원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성향, 즉 사법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냐, 이 두 측면입니다. 네. 재판 실무 차원은 쉽게 말해서 대법관 경력이 없지만 업무적으로 사법부를 지휘하고 이끌어 나갈 역량이 되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네요. 네, 김명수 후보자는 1986년 서울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와서 재판 네.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요 경력을 보면 서울 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이른바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며 재판 역량을 두루 쌓아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 담당하면서 지필 또한 민사법 정통 전문 법관이다라고 김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네. 판사 중에 일선 법원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면은 재판 실무 능력이야 기본적으로 다 검증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방점은 사법 개혁, 그런 역량과 의지 이런 거를 주로 받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목은 박수현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 이어지는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네. 박 대변인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 편람회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네.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다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다. 이렇게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7글자로 하면 사법개혁 적임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김명수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또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항명 수준의 저항과 개혁 요구를 불렀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는데요. 네. 대법원장으로 가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사법부 내 갈등도 해결하고 또 사법개혁도 완수해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배경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박수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또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하여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를 포함해서? 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까지고 퇴임식인 22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들이 무색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골랐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행보를 펼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가 오늘 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 오후 대법원을 찾아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말들이 오갔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오늘 오후 3시 반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방문해서 네. 그 면담을 했는데요. 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서는 뭐 지명을 축하한다는 뭐 일상적인 덕담, 뭐 인사말에 이어서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학술대회 축소, 외압으로 촉발된 사법부 내 그 갈등 봉합과 치유, 그리고 네. 사법제도 개선과 사법 개혁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뭐 전국 판사들의 수장이자 뭐 헌법기관 그리고 최고 재판소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뭐 대법원장의 역할과 위상 뭐 이런 얘기들이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게 이제 하루밖에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뭐 아주 치열한 설전이 오고 갔죠 오늘. 네, 뭐 김명수 후보자는 뭐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 내에 굉장히 진보적인 판사로 또 그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그리고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한 뭐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인사로 꼽힙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의 이런 개혁 성향과 의지를 높이 사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그 지명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뭐 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뭐 당연히 김 후보자의 이런 성향을 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뭐 코드 사법부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개혁을 앞세운 뭐 사법 장악이다. 뭐 이런 네. 비판들도 쏟아졌고요. 뭐 김명수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도 네. 그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 세력이다. 뭐 이렇게 날을 세우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오늘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쪽에 섰죠. 그렇죠. 뭐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뭐 사법개혁이라는 시대 뭐 코드를 못 읽고 있다. 네. 뭐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개혁 적임자다 이러면서 청문 네.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청문회장에서 부딪히는 수순을 밟을 텐데 청문회 준비팀은 꾸려졌나요? 네, 뭐 김명수 후보자 곧바로 대법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네. 준비팀을 꾸릴 예정인데요. 네. 뭐 청문회 팀은 아무래도 구성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재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준비팀 사무실은 뭐 아무래도 관례적으로 대법원 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문회 쟁점 앞서 언급한 이른바 진보 개혁 성향 외에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명수 후보자의 경력, 뭐 그러니까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이 점과 양승태 대법원장과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무려 네. 13기수 차이니까 이런 김 후보자를 지명한 뭐 이른바 기수 파괴도 법원 조직 안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측면에서 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대법원장은 아무래도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정을 이끌어야 되고요. 네. 근데 김 후보자가 선배인 대법관이 9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 수 있느냐, 후배 대법원장이 이를 제대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고요. 네. 또 워낙 파격적인 인사다 보니까 고위 법관들의 줄사퇴, 뭐 이런 법원 조직이 흔들리거나 법관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문회 하면 단골 메뉴가 군대하고 재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일단 관보 올해 3월에 나온 관보에 따르면요, 네. 김 후보자는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요. 지난 네. 1979년 네. 그 병역 검사를 한 차례 연기해서 이듬해에는 근시로 병역 면제를 판정받았습니다. 네. 근데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김 후보자 측에서는 아직 공식 해명은 내놓지 않았지만 뭐 법대로 신체 검사 받아서 면제를 네. 받았다 이런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후보자는 또 재밌는 게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요. 네. 뭐 둘 다 사법 시험을 통과해서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현직 법관의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네. 또 아들은 해군 대위로 만기 제대했고요. 네. 재산 부분은 어떤가요? 네, 후보자 재산도 역시 관보에서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요. 네. 뭐 부인과 아버지 재산을 포함해서 모두 8억 2천여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특이하게도 부동산 재산이 없습니다. 뭐 지난해 춘천지법원장으로 발령을 나면서 그 강동구에 있던 아파트를 4억 천여만 원에 처분하고요. 현재는 그 춘천지법원장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승용차는 2001년식 중형 세단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게 네. 됐고요. 분가에 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법관 자녀들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 청와대가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12일 이전에는 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 내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개괄적으로 오늘 선고 결과를 좀 볼까요? 네, 이 부회장이 받는 5가지 혐의 가운데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금 일부 유죄, 또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국회에서의 위증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형량은 징역 5년으로 형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네. 잠시 이 부회장 재판 히스토리를 복기해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해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검은 지난 1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에 법원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다시 2월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부회장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나흘 뒤인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53회의 공판을 걸쳐 지난 7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소환된 증인만 모두 59명에 달하고 마지막 60번째 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 인원 4명도 위증을 제외한 4가지 혐의를 같이 받았는데요. 네. 모두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됐고 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치소행은 면했습니다. 네. 특검이 이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면서 뇌물 공여가 아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적용해서 12년을 구형했잖아요. 오늘 재판부 양형 사유 뭐 어떻게 되는가요? 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은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 지원 등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로 이 사건에 영향이 많다. 이렇게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 최종 수혜자이자 지시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뇌물을 공여한 점, 또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도 도움이 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혐의별로 좀 볼까요? 뇌물 공여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특검이 전제한 삼성의 승계 작업은 존재했고 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네.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승계 작업 도움을 고리로 돈이 오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했던 뇌물 금액은 433억 원인데 이 가운데 얼마나 그러면 뇌물로 인정이 된 건가요? 네, 일단 실제 지급된 돈은 298억 원인데요. 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금 77억 원 중 마필, 차량 대금 등 5억을 제외한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네. 또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한 것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면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삼성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뇌물 공여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그에 딸린 혐의들이었던 횡령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 등도 다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의 자금을 회사 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네.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네.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 스포츠로 송금한 용역 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이 돼서 재산국의 도피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재판부는 용역 계약 체결, 또 삼성전자 명의의 마필 매매 계약, 삼성전자 내부 용역 대금, 마필 구입 명목 기한 및 회계 처리 등은 네. 정당한 승마 지원인 것처럼 범죄 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전 실장 그리고 삼성 측 반응을 정리를 하면은 망연자실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가 되던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은 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 시청자분들도 법원 판단에 수긍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이 부회장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한 방청권 추첨에 시민들이 몰려 15대 1이라는 재판 방청권 응모 경쟁률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저희 법률방송이 시민들은 왜 이 부회장 재판을 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이 부회장 선고 당일 극도의 긴장 속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린 법원 안팎의 풍경도 현장 기획에서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업계 최초로 TV 광고까지 등장했는데요. 적절한 정보 제공인지 과당 경쟁에 따른 변호사 부익부, 빈익비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변호사 TV 광고에 대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전기 매트 등 전자제품들에 대해 이런저런 전자파 차단 인증을 받았다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 정말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는 건지 법률방송이 심층 취재했습니다. 더불어 현장기획에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둘러싼 시멘트 업체들의 소송 전의 이명과 업계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선 사흘 뒤에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무려 1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왜 이 부회장 재판을 보려고 하는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가 추첨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재판정 복도를 따라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9시 45분 입장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물밀듯 재판정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재판정은 이내 꽉 차버립니다. 아직 앳돼 보이는 학생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성별도 다양합니다. 모두 사흘 뒤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에 응모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454명, 30명 추첨에 454명이 몰려들어 15.1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추첨 경쟁률 7.7대 1보다도 2배 정도 높은 겁니다. 재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궁금하다는 사람부터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기 위해 또는 이 부회장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는 사람까지 재판을 방청하려는 사연도 이유도 다양합니다. 아니, 세계의 재판이니 내가 보고 싶었어요. 나만 갈까 했는데 우리 애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학교 좀 빠져서라도 같이 봤으면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엄마가 오늘 이 재판이 있다고 방청권 추첨한다고 하셔서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맨날 경험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응원하죠. 우리 삼성 부회장님을 징용을 시킨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그 젊은 패기를 꺾었습니까? 뭘 도와줬다고? 신분증 확인하고 응모함에 응모권이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저희 법률방송도 직접 응모에 참여해봤습니다. 문자로 당첨 여부를 알려주니 귀가해도 좋다는 안내자의 말에도 사람들은 추첨장을 떠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분증만 확인하고 정작 응모권은 안 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응모권을 제출하는 등 이런저런 해프닝 끝에 기대 반, 설렘 반. 이제 남은 건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까지 응모 마치고 바로 응모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이 시작되자 재판 방청권이 뭐라고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합니다. 1번. 불리는 번호에 따라 추첨장은 이내 희비가 엇갈립니다. 다행히 참가를 하게 돼서 한번 참가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아침부터 일찍 시작했는데 다행히로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기쁘지는 않아. 그냥 당첨이 됐다는 것만 기쁘지 가서 보는 게 재벌이 가서 그 선고 받는 건데 내 자식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한데 뭐가 좋겠어. 세기의 재판 방청을 원했던 일가족 3명은 아쉽게도 모두 낙첨했습니다. 학교를 좀 늦게 빠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비록 떨어졌더라도 집에서 뉴스로 이렇게 볼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추첨에서 떨어진 일부 시민들이 일반인 배정 방청석이 왜 30석밖에 안 되냐고 항의를 하는 등 일부 반발이 있긴 했지만 추첨은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선고재판 방청에 당첨된 사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 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방청권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 재판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방청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급기야 변호사 업계 최초로 TV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법률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변호사 TV 광고에 대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쌓은 자산, 명예.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걱정입니다. 화면에 이어 인생의 마지막 설계는 상속설계라는 알듯 모를 듯한 문장이 흘러갑니다. 상속설계 전문가 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유언과 상속, 증여와 절세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의 TV 광고입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드린다는 문구가 인상적인 이 TV 광고는 곧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비즈니스라는 게 철저히 관계나 혹은 전관이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좀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변호사 시장이 형성돼 왔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변호사 수입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TV 광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개인이든 TV 광고까지 내보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변호사 광고는 이미 10년 전에 허용된 사안으로 변호사 TV 광고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업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 전문이 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입니다. 제2조 광고의 정의 2항을 보면 국내외의 신문 잡지 등 간행물, 간행본, 공중파, 케이블, 기타 각종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미 인터넷이나 지하철 등에선 각종 변호사 광고가 성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변호사 TV 광고도 허용됐지만 광고 비용 등의 문제와 변호사 업계 자체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동안 TV 광고를 안 해오다 이번에 물꼬가 터진 겁니다. 다만 변호사 광고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 제7조는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업무,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지만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의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 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사법, 보험법, 공정거래법, 저작권법, 환경법 전문 등 특정 분야나 법원에 관련해 적시하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전문 규정 자체가 없는 이혼이나 성범죄 등의 경우 이혼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라는 웃지 못할 광고 문구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이란 단어를 못 쓰니 이혼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라고
문구만 보면 이혼을 한 변호사, 성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라는 황당한 광고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변호사 광고, 특히 TV 광고는 문구 등에 대해 소속 변호사회에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방송 광고가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서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상 첫 TV 광고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일단 환영하는 쪽은 기존 대형 로펌이나 전관 등에 비해 별다른 홍보나 영업수단이 없었던 중소형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반응입니다. 비용 대비 어떤 합리적인 그 광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TV 광고가 허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안 그래도 과다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변호사 시장에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켜 변호사들이 적자 생존 경쟁에 내몰릴 거라고 우려합니다. 변호사 업계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 시장까지 자본력에 의해서 좀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우려도 있고, 내실보다는 뭔가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대체로 TV 광고비가 결국 법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광고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다 보면 어쨌든 뭐 수입료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만 또 집중적으로 되다 보면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좀 없을 때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 뒤질 수도 없고 이런 거는 법률 관계는.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은 많이 아는 게 좋잖아요. 대한변협은 내일 관련 회의를 열고 변호사 TV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에 착수합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알리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알려야 사는 변호사 TV 광고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을 돌리다 보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하고 업체들끼리 알아서 할당받은 배출량 한도 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서로 거래하게 하는, 즉 덜 배출한 업체와 더 배출해야 하는 업체들끼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서로 사고 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들 입장에선 일단 배출량을 많이 받는 게 최우선인데 이 탄소 배출권을 두고 시멘트 업계에서 소송전이 난무하는 등 사단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가 탄소 배출권을 둘러싼 시멘트 업계 갈등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시멘트 생산 업체입니다.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 업체 가운데 하나로 이 공장에서만 연간 400만 톤 정도의 시멘트를 생산합니다. 업종도 업종이고 생산량도 많다 보니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 전망치의 37%까지 감축하겠다는 이행 목표를 제시했고 지난 2015년 이른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25개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권을 할당했습니다. 배출권 거래 1차 계획 기간인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시멘트 업계에 배당된 총 할당량은 모두 1억 2,800만 톤. 업계 통상 배출량보다 7%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배당받은 할당량을 초과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올해 탄소 배출권은 톤당 23,700원, 지난해 톤당 17,000원보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사오지 못하면 톤당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갈수록 급등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할당받는 배출량 자체가 더 줄어듭니다. 할당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비용과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업체로선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A시멘트 업체의 경우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 지난해만 45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받고 올해 영업 손실액은 지난해의 2배까지 뛸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이 한 2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손실 금액을. 작년보다는 저 손실 금액이 클 겁니다. 내년엔 배출권 부종량에 따른 시멘트 업계 부담 비용이 700억 원을 훌쩍 넘길 거란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시멘트 업계에선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상 배출권 할당은 기존 운영되던 생산량에 공장이 신설되면 추가로 더 받는 방식으로 할당되는데 기존 생산 중단 공장을 재가동하며 공장을 신설했다고 신고하는 식으로 할당량을 더 받아가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쌍용양해,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성신양해 등 국내 거의 모든 시멘트 업체가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할당량을 더 받아간 업체에 대해 잘못 배분된 탄소 할당량을 취소하란 판결을 내렸지만 취소된 할당량을 어떤 식으로 업체에 나눠줄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에서도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승소한 업체 측은 취소된 할당량을 다시 재배분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고 취소된 업체 측에선 이미 배분받은 할당량이 취소됐는데 왜 소송을 계속하느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어수선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당초 주무버처로 할당량을 잘못 배분했던 환경부는 중간에 쏙 빠졌고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 배출권 할당 권한이 있는 산자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쟁점이 돼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소송으로까지 비화하긴 했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히 시멘트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먹구구식 배출권 할당이 아닌 관련 업계 모두 공감하고 순응하고 따라올 수 있는 배출권 할당 기준 마련과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재용 부회장을 엄히 처벌하라.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열린 오늘 법원 안팎에선 이렇게 정반대 목소리들이 거리를 울렸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한데 사법 정의 실현과 함께 갈등하고 갈라진 국민 여론 통합이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도 더불어 안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열린 법원 주변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왼편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인 오른편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라며 당장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좌와 우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처럼 천지 차이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삼성 관련 노조와 반도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중대범죄자 이재용이라는 팻말 문구가 선명합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삼성그룹 총수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삼성이 국가와 법 위에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자인하는 것이다라며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죄라면 대한민국의 뇌물죄는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법입니다. 바로 옆 인도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주장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들 보수 성향 집회 참가자들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강력하게 민초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구속해서는 안 돼요. 이재용 부회장은 당장 석방해야 돼요. 경찰은 10개 중대 8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국내 수십여 개 언론사는 물론 영국 BBC와 미국 CNN, 중국 관영 CCTV,
아랍, 알자지라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도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여 삼성과 삼성 총수라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因为三星是知名企业，然后三星在中国是非常有名的企业。那么三星，比如说三星手机，还有三星电器，在中国很有名，所以中国人很关心这个三星三星的李在镕的这次的审判的结果。然后除了此以外呢，李在镕事件直接影响到朴槿惠的未来。那么中国人很关心朴槿惠这个事件，所以呢，中国人还是比较关心三星这次判决。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 유죄 판결에 이은 징역 5년 선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처벌 여론에 떠밀려 양심을 저버렸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법원을 성토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만히 있들 안 할 거예요. 더 들고 일어나지. 반면 법조계와 일반 시민들은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 증거를 가지고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재판과 같은 판결에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 대법원까지 이어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두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거나 심화해야만 할 것인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런 불순한 시도를 걸러내고 갈라진 우리 사회를 함께 치유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 선고 결과를 떠나 선고 재판 TV 중계를 허용하는 쪽으로 대법원 규칙이 바뀌면서 이른바 공공의 이익에 따라 생중계 1호로 예상됐던 이 부회장의 선고 장면 생중계를 재판부가 왜 불허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로우 인사이드에선 또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며 실명과 사진 등 신상 정보나 연예인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을 유통하던 SNS 계정 강남 패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성병 걸린 남성들이라며 신상 공개하는 성병 패치, 못생긴 여성이라며 신상 올리는 워마드 패치 등 별의별 패치가 다 있다고 하는데 관심 좀 끌어보겠다고 무슨 패치 이런 계정 운영하면 징역 산다는 게 강남 패치 재판 결과입니다.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이재용 부회장 선고재판 TV 생중계 불허 결정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재판 애초 TV로 생중계되는 1호 재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냥 관측으로만 끝났어요. 결국에는 생중계 불허 결정 배경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이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7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일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뭐 거꾸로 읽으면은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상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재판부는 TV 생중계는 물론 언론의 사진 촬영까지도 이번에 불허했습니다. 네.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 사익을 비교했다면서 재판의 촬영 중계를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어떤 점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 부회장 등이 보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건가요? 네,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요. 네. 이 부회장 등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피고인은 일단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 부회장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범죄자처럼 이 TV에 이 부회장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재판부의 논리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할 경우에 이 부회장 등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설명은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대법원 애초 1, 2심 주요 선고 재판을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한 거는 뭐 어떤 논리와 근거로 어떤 경위로 유무죄가 선고되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그대로 보게 해서 알 권리도 충족하고 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생중계 안 한다. 이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1, 2심 어떤 재판도 생중계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재판 중계 허가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와 헌법상 보전이 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를 했다라는 것이 일단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아울러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의 미래전략실장,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25일 재판의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부 촬영에 중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도 이 재판부의 이번 생중계 불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이 부회장 재판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이 삼성 관련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재판 생중계는 알 권리 차원보다는 일단 볼 권리 차원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런 그런 평가가 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김진동 부장판사가 성격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견해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 뭐 어떤 이력이나 경력을 갖고 있나요? 네, 김진동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입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을 진행할 때도 꼼꼼한 성격 때문에 매번 그 공판 때마다 지난 재판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는 등 아주 신중하고 그런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한데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이 넥슨 공짜 주식 1심 재판을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난달 21일 열렸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원심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는 3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고요. 또 무죄를 받았던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생중계를 불허한 거를 보면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생중계를 불허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재판부나 법원 관계자는 물론 이 생중계 불허와 유무죄 판단은 관계가 없다라는 펄쩍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것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어느 쪽도 둘 다 가능한데 지금 무죄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부회장 재판 선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SNS 강남 패치라는 계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며 실명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올리거나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강남 패치라는 계정이 뭐 하던 계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강남 패치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SNS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일반인들의 제보를 받아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이나 또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올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확인되지 않았던 소문들을 사실이라면서 관련 글이나 사진 등을 약 30차례에 걸쳐서 게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강남 패치 운영자 여성 26살 정모 씨, 그리고 모델 25살 여성 정모 씨, 이렇게 두 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오늘 1심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물론 두 사람 모두 다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운영자 정 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또 모델 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2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1월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운영자 정 씨는 이번에 오늘 선고로 인해서 보석 결정이 취소가 되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엄단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 조정래 판사가 맡았는데요. 네. 정 씨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또 재판부는 파급력도 커서 피해도 상당했고 유사 및 모방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운영자 정 씨 말고 집행유예 추징금 선고받은 모델이라는 정 씨, 이 사람은 무슨 혐의인가요? 네, 이 모델 정 씨는 원래는 이 강남 네. 패치를 통해서 자신의 신상이 털렸던 여성입니다. 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글을 삭제해달라고 또 운영자 정 씨를 만났다가 네.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정 씨의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하는 가해자로 뒤바뀌게 된 건데요. 네. 두 명의 여성에 대한 사진과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하고 올린 혐의를 모델 정 씨가 받고 있습니다. 네. 정 씨는 또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알선한 혐의도 아울러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면서 모델 정 씨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재판부가 운영자 정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유사 및 모방 범죄가 생겨났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당시에 이 강남 패치가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하면서 예. 무슨 패치 뭐 이렇게 강남 패치 아류 그런 네. 범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네. 여성이 아닌 한국 남성들의 신상을 SNS에 올렸던 한남 패치, 또 성병에 걸린 남성들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또 올렸던 성병 패치, 또 별게 다 있네요. 또 못생긴 여성이라면서 여성들의 신상을 올렸던 오마드 패치, 또 대중교통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들을 좀 도찰을 해서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렸던 오메가 패치 등등 이 강남 네. 패치를 모방한 범죄가 수없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네. 물론 이들 계정 운영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에 검거가 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뭐 괜히 관심 좀 끌어보려고 뜬 소문 올렸다가 징역 갈 수도 있다는 거 인터넷 이용자들이 좀 꼭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법률 방송 로우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